오늘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스마트폰으로 은행 잔액부터 확인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급이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각종 카드값과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챙기고 나면 아이들 교육비까지 정산하는 순간 통장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죠.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해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치이고 상사 눈치 보며 고군분투해도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벼랑 끝으로 내몰리죠. 뉴스에서는 코인 투자로 대박을 터뜨려 사표를 던졌다거나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앉은 자리에서 수억을 벌었다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배가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겨우 점심값 10,000원, 15,000원도 아까워 편의점으로 때우거나 사내 식당을 전전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우리들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TV 속 앵커들은 경제 회복세니 수출 역대 최고치니 대기업 실적 서프라이즈니 하며 장밋빛 미래를 떠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왜 이토록 꽁꽁 얼어붙어 있으며 왜 우리만 이 성장의 잔치에서 소외된 걸까요? 거시지표가 아무리 화려하게 성장한다 한들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없다면 그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뒤틀린 구조적 착시 현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가가 좀 오르거나 금리가 잠시 높은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의 근간에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돈다는 강남역 번화가를 최근 저녁에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불과 2-3년 전만 해도 밤늦도록 인파로 붐비고 식당마다 긴 대기줄이 늘어서던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기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큰 길과 화려한 대형 프랜차이즈에만 사람이 몰릴 뿐 골목 안쪽은 상황이 참담합니다. 한창 손님으로 북적여야 할 저녁 시간에도 테이블이 텅 빈 식당이 태반이고 유리창엔 임대문해가 흉터처럼 붙어있죠. 며칠 전 10년 넘게 성실히 운영해온 회사 근처 단골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거의 없더군요. 사장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접으려고요. 더는 버틸 재간이 없네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맛도 훌륭하고 단골도 많던 가게였으니까요. 사장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속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식자 재비, 아르바이트 인건비까지 떼고 나면 부부가 하루 12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는 작년보다 2배나 뛰었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으니 차라리 일용직을 뛰는 게 적자를 면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예 일주일에 며칠씩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실물 경제의 냉혹한 민낯입니다. 이런 고통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상 또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모 대기업 부장님의 사례를 들어보죠. 명예퇴직 압박을 받는 그는 퇴직금과 연금을 계산하며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립니다. 20년을 헌신한 그에게 남은 건 대출이 낀 외곽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며 좋아했던 것도 잠시 고금리 이자에 숨이 막히죠. 퇴직 후 이 엄청난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저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의심했습니다. 맛도 훌륭하고 주변 직장인 단골도 꽤 많았던 집이었으니까요. 사장님은 깊은 한 숨을 쉬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식자, 제비는 자고 일어나면 미친듯이 오르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챙겨주고 나면 우리 부부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씩 뼈 빠지게 일해서 가져가는 돈이 2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가게 보증금 담보대출 이자는 작년보다 2배나 훌쩍 뛰었는데 손님들 지갑은 꽁꽁 얼어붙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어요. 그냥 문을 닫고 일용직이라도 나가는 게 적자를 안 보는 길입니다. 요즘은 차라리 일주일에 3일씩 가게 문을 닫고 쉬는 사장님들이 태반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끔찍한 민낯입니다. 이 무서운 한파는 비단 자영업자들에게만 닥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상도 이미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둔 신도 사례한 기업 부장님 사례를 들어볼까요?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은근한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 그는 예상 퇴직금과 지금까지 부은 연금을 계산해보며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립니다. 20년 넘게 소처럼 일해서 남은 건 대출이 70% 이상 끼어있는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자산가라도 된 양 기뻐했던 것도
잠시 고금리 폭탄을 맞고 나니 매달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만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막상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이 엄청난 이자를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상황이 암담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가정을 꾸리려는 2030세대들의 형편은 또 어떠합니까? 선배들처럼 수억 원의 빚을 감당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기란 언감생심입니다. 자산을 불려보려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지만 계좌는 이미 반토막이 난 지 오래입니다. 전셋집이라도 얻어보려 은행 세 곳을 돌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고객님, 지금은 각종 정책 규제로 인해 희망하시는 대출 한도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차가운 거절뿐이었죠. 결국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 야금야금 축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누군가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불을 증식하는데 왜 우리처럼 묵묵히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는 평범한 이들만 이렇게 억울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시장의 최전선이자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금융 거물들 사이에서 조심스럽지만 매우 확고하게 회자되는 특정 시점이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깊이 새겨야 할 바로 그 시기, 2026년 5월입니다. 최근 경제, 기사의 행간을 읽거나 금융권의 심층 리포트를 꼼꼼히 챙겨본 분들이라면 이 시점이 지겹도록 반복, 언급되고 있다는 걸 감지하셨을 겁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나 강남의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2026년 5월쯤 상상조차 못한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말이 돕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조용하고도 철저하게 다가올 거대 폭풍에 대비해 자신들만의 방공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우리 같은 일반 대중에게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2026년 5월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뉴스에서는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다, 부동산 PF가 불안하다는 식의 어려운 경제 용어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막연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때 정말 국가 경제가 붕괴하는 것은 아닐까?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값이 반토막, 아니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건 아닐까? 내 노후 자금이 묶인 은행이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 서늘한 불안감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직감입니다. 그 공포는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 아닙니다. 차갑고 객관적인 경제 지표들이 정확히 그 시점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냥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득권이 숨기려 하는 막연한 공포의 실체를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분석이 아닌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직결된 가장 현실적인 팩트만을 현미경처럼 들이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막연한 불안감이 거대한 부채의 사슬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터지는구나라는 명쾌한 통찰로 바뀔 것입니다. 가계 부채와 거품 낀 부동산, 한계치에 다다른 기업들의 막대한 빚이 어떻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는지 그 무서운 전말을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전 재산을 잃는 대신 살아남아 바닥에 떨어진 우량, 자산을 쓸어 담아 신분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3단계 현실 대응법을 확실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차트를 살피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핵심 요령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듭니다. 과거 수많은 경제 위기가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턱 밑까지 차오른 위기의 징후를 소름 돋는 숫자들로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갑 사정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 있는지 피부에 와닿는 일상적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비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굳이 교과서적으로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소고기 한 팩 집어넣을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할인 딱지가 붙은 콩나물만 급하게 사서 계산대를 빠져나오고 싶은 쫓기는 마음인지를 점수로 환산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단위로 조사해 발표하는 대중의 심리적 불안을 가장 잘 투영하는 수치입니다. 2024년 초반만 해도 이 점수가 100점을 훌쩍 넘었습니다. 100점이라는 기준은 급여를 받고 난 직후
이제는 좀 숨통이 트였다며 지갑을 열어도 되겠다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최신 지표를 보면 이 수치가 무려 82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소비 심리 지표가 거의 20% 가까이 증발한 셈입니다. 4. 50대 가장들이 퇴근길에 통닭 한 마리 사는 것조차 망설이게 됐다는 방증이죠.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짠순이, 짠돌이가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에 지금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지독한 공포감이 자리 잡았다는 가장 확실하고 서늘한 경고음입니다. 대체 왜 사람들은 이토록 극단적으로 몸을 사리며 현금을 움켜쥐게 된 걸까요? 모두 짐작하시듯 바로 살인적인 고금리 때문입니다. 기억을 조금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준금리는 1%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저렴했죠. 은행 대출이 전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말이 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금리만 3배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면 체감하는 이자는 이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매섭습니다. 은행 또한 자신들의 수익을 보존하고 리스크를 방어해야 하기에 개인의 소득과 직업 등을 따져 신용가산금리라는 무거운 족쇄를 더 씌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평범한 직장인이 마이너스 통장 하나를 유지하려 해도 연호 6%의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표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숨이 막힐 정도의 징벌적 고금리를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일상에 빗대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하고 저녁에 설거지와 빨래를 하며 사용하는 수도, 요금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 한 달에 3만 원 나오던 수도세 고지서가 어느 날 갑자기 10만 원이 찍혀서 날아왔다고 가정합시다. 3배 넘게 폭등한 요금을 보면 깜짝 놀라 당장 수도꼭지를 잠그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씻기지 않거나 쌓여가는 설거지를 외면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요금 폭탄을 맞을 걸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생존을 위해 수도를 계속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부채 상황이 정확히 이 수도 요금 폭탄 사례와 판박이입니다. 이자는 3배가 뛰었는데 빚의 규모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뼈아픈 데이터를 볼까요? 2022년 1 800조 원이던 가계부채가 고금리 파고를 거치며 2025년 현재 무려 9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자가 무서운 줄 몰라서 빚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번 달 대출 원리금을 막고 아이들 학원비와 치솟은 식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 빚으로 빚을 돌려 막으며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버티는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가게가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우리 경제의 주축인 기업들은 상상 이상으로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호시절 기업들은 앞다퉈 대출을 받았습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투자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 믿었기 때문이죠. 한국 신용평가 자료를 보면 불과 4년 만에 기업들의 전체 부채가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파티는 끝났고 잔인한 금리 인상이 덮쳤습니다. 기업들은 매달 날아오는 천문학적인 이자 청구서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번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이자로 헌납하고도 모자라 회사 자산까지 팔아야 하는 좀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입부에서 던졌던 가장 거대하고 섬뜩한 핵심 질문을 다시 살펴봅시다. 왜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자본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2026년 5월을 거대한 파멸의 시점으로 지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도 근거 없는 음모론도 아닙니다. 치밀한 금융 데이터와 차가운 숫자가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지금 매달 날아오는 천문학적인 이자 청구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번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갖다 바치고도 모자 회사의 알토란 같은 부동산과 자산까지 내다 팔아야 하는 좀비 기업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대본의 도입부에서 품었던 가장 거대하고 섬뜩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눈치 빠른 자본가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2026년 5월을 거대한 파멸의 시기로 지목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도 누군가 지어낸 음모론도 아닙니다. 치밀한 금융 데이터와 차가운 숫자들이 정확하게 가리키고 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세 가지 거대한 자금 흐름이 특정 시점에 맞물리며 시장의 유동성을 모조리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충격은 대출 만기 도래가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경고 차원에서 공개한 가계 및 기업 대출 분포도를 보면 전율이 돋을 지경입니다. 소위 영끌, 열풍으로 대규모 차입이 이뤄졌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달콤했던 저금리 시대의 거액들이 빚의 형태가 되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에 걸쳐 급격하게 상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은 통상 만기가 1년 단위입니다. 작년에 빌린 자금은 올해 갚거나 연장해야 하고 재작년 대출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심각한 규모를 수치로 확인해 보시죠. 2025년 4분기에 240조 원, 2026년 1분기에 다시 240조 원, 그리고 대망의 2026년 2분기에 이르러서는 무려 3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출 만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칩니다. 여기서 2026년 2분기라는 말은 특정 날짜의 경제가 붕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분기 전체가 대출 연장과 상환 압박으로 인해 은행 창구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병목 현상을 겪게 될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명절 귀경길 마지막 날의 고속도로를 상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평소라면 원활히 소통되던 8차선 도로도 연휴 마지막 날 수백만 대의 차량이 좁은 톨게이트로 한꺼번에 몰려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꼼짝달싹 못하는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차가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지진이 발생한 것도 아니죠. 그저 너무 많은 차량이 동시간대에 특정 지점으로 몰리면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2026년 2분기가 바로 그 톨게이트 앞입니다. 시중은행이라는 좁은 문을 향해 320조 원 규모의 대출 차량들이 만기 연장이라는 통행권을 얻기 위해 긴 행렬을 이루는 것이죠. 평소라면 미소로 응대하던 은행원들도 이런 엄청난 차량 행렬 앞에서는 결국 차단기를 내리고 엄격한 심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첫 번째 위기, 피할 수 없는 만기 집중의 공포입니다.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낙관론이 팽배합니다. 설마 나라가 경제를 망하게 두겠어.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막아줄 거야. 강남 부자나 대기업은 현금이 많으니 끄떡없어. 뉴스에서 겁을 주는 것뿐이야. 솔직히 말해 저 또한 그런 글을 보면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매달 대출 이자의 허덕이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부디 정부가 마법처럼 이 난관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망 섞인 관측을 거두고 과거에 잔혹했던 경제 붕괴 사례와 실패의 역사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시장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대만큼 자비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파도는 너무나 거대하고 위협적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금융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무자비한 자산 투매입니다. 앞서 만기 집중 현상을 언급했었죠. 그럼 금융기관의 사정은 어떨까요? 최근 정부는 금융당국을 통해 금융권에 올해 말까지 8조 원 규모의 부동산 부실 채권을 조속히 정리하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조 원의 부실 채권이란 야심차게 착공했지만 분양이 안 되어 방치된 건물이나 자금난으로 시공사가 도주한 썩은 현장을 말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빌려준 막대한 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인 셈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의나 서민 경제를 생각하며 손해를 감수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생존을 위해 담보로 확보해둔 부동산을 시장에 내다 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인데 짐을 옮길 트럭이 좁아서 10년 쓴 비싼 냉장고를 당장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중고 마켓에 올리고 여유 있게 기다릴 시간조차 없는 절박한 상황 말입니다. 아침에 처분하고 가야만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고 거래에 올려놓고 여유롭게 기다리면 100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멀쩡한 냉장고라도 시간이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짐을 빼야만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결국 동네 고물상을 불러 단돈 30만 원, 아니 고철값이라도 받겠다는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계가
바로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수백억 원 가치의 부동산 담보물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정한 시한 내에 현금화하지 못하면 파산 위기에 몰리니 60억이나 70억 원에 급매물로 던져버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강남의 번듯한 빌딩들이 헐값에 팔려 나갔다는 뉴스를 접하셨나요? 그건 기업의 연쇄 부도로 인해 은행이 생존을 위해 담보물을 강제로 처분하는 살벌한 게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중소형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위기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이들의 연체율이 과거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며 위험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금리 조금 더 받으려 혹은 1금융권 대출이 막혀 찾아갔던 그곳들이 실제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2011년에 벌어졌던 그 끔찍한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시는지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날리고 굳게 닫힌 은행 셔터 앞에서 땅을 치며 오열하던 어르신들의 참담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위기의 규모는 2011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수조 원대의 매물이 시장에 폭탄처럼 쏟아지면 집값과 땅값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그 담보 가치에 의존해 겨우 버티던 제2금융권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순환의 끝에는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의 생계를 뒤흔들 세 번째 파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100조 원대 규모의 기업 채권 만기 폭탄입니다. 기업 빚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폭탄의 파편은 여러분의 급여 통장과 식탁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절 기업들이 앞다투어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죠. 매년 1억만 이자로 내면 그만이었고 회사 운영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대출 만기가 돌아와 연장하려니 금리가 7, 8%로 치솟았습니다. 이자가 1억에서 순식간에 7, 8억으로 불어난 셈입니다. 한 달에 3억을 벌어들여도 이자 내기에 급급한 처지가 된 거죠. 매달 4억씩 적자가 나는 회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은행을 찾아가 사정해보지만 은행 또한 자신의 생존이 급급해 냉정하게 연장을 거절합니다. 결국 공장 부지를 처분하고 신규 사업을 전부 중단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닥쳐올까요? 40, 50대 부장님들 책상 위에 권고 사직서가 놓이고 20, 30대 대리님들의 연봉은 깎이거나 동결됩니다. 수당이 왜 안 들어오지? 채용, 취소됐대 같은 흉흉한 소문이 사무실에 퍼질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연쇄 효과입니다. 그 회사가 무너지면 납품업체, 구내식당, 회사 앞 식당까지 줄줄이 도산하는 파급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켜주겠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라서 안전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여러분의 자산을 방치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마취제입니다. 데이터와 역사는 거대한 거품이 터질 때 아무 준비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큰일 났다는 위기감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매일 쏟아지는 암울한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다 보면 퇴근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실을 애써 부정하며 스스로를 뿐입니다. 데이터와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품이 터질 때 아무런 준비 없이서 있는 사람들은 그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정말 큰일 났구나. 내 자산은 다 끝나는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매일 쏟아지는 이 끔찍한 경제 데이터들을 분석하다 보면 퇴근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며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곤 하죠. 나라가 무너질 판인데 정부가 손 놓고 있겠냐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요. 어떻게든 유동성을 풀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부동산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한다는 논리도 있죠. 버티면 그만 아니냐는 아니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철하게 우리 경제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판이합니다. 국가의 고가는 예전처럼 무한정 화폐를 찍어내
모두를 구제할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국가 부채가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죠. 정부가 구명줄을 던져줄 수는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수량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경제의 근간을 흔들 대형 금융기관이나 핵심 기업들에만 간신히 손을 뻗어줄 뿐 우리 같은 서민들의 빚까지 대신 떠안아줄 여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집값이 언젠가 반등할 거라는 믿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긴 세월이 흐른다면 회복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적은 바로 시간의 격차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당장 목을 조여오는 은행 대출의 만기는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 잔인한 시간차를 견디지 못한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거대한 경제 쓰나미를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매일 바쁜 업무 속에 경제 차트나 주식창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는 분들을 위해 딱 3가지만 순서대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는 냉혹한 나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말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즐기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고 딱 2시간만 식탁에 앉아보세요. 노트와 펜을 들고 현재 내 자산과 부채의 민낯을 가감없이 기록해보는 겁니다. 거주 중인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의 실거래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 평가에까지 모두 합산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가 짊어진 빚의 무게를 정확히 가늠해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의 카드론까지 샅샅이 뒤져 이율과 만기를 붉은 펜으로 적어보세요. 기록을 마친 뒤 마주하는 빚의 규모에 아마 숨이 턱 막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상처가 어디서부터 얼마나 깊은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도 가능한 법입니다.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6개월치 비상금이라는 나만의 산소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필요한 건 거추장스러운 금괴가 아니라 당장 숨을 쉬게 해줄 가벼운 산소통이니까요. 생활비 통장을 분리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6개월치 현금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800만 원은 어떤 시장의 호재가 들려와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생명줄입니다. 더불어 총부채의 50% 정도는 실직이나 갑작스러운 상환 압박에 대비한 방어용 응급자금으로 묶어두세요.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지금은 수익률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거센 폭풍우를 견뎌낼 현금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부채 다이어트와 기회 선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은행에 먼저 연락해보세요.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혹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출 여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위기가 본격화되어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은행이 고객을 붙잡고 싶어하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부채 정리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 신용을 지키고 그 다음 고금리 제2금융권, 마지막으로 제1금융권 순으로 처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 지독한 방어전이 끝난 뒤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장에 피바람이 불 때 아무 준비 없는 이들은 공포에 질려 자산을 헐값에 던지겠지만 지금부터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모릅니다. 부채를 갚을 때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가장 먼저 갚아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고 그 다음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제2금융권, 마지막으로 1금융권 순으로 쳐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독한 방어전이 끝나고 나면 마침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줄 가슴 벅찬 기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경제 위기가 터지고 시장에 피바람이 불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공포에 질려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시장에 집어던집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며 현금을 주고 때를 기다린 여러분은 다릅니다. 평소라면 고가라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던 우량주나 시장 전체를 추정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인덱스 ETF 혹은 출퇴근길 바라보며 선망했던 핵심 입지의 아파트 급매물들이 시장에 반값으로 쏟아지는 상황을 여러분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바라보게 될 테니까요. 타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던지는 알짜 자산들을 미리 확보해둔 현금으로 조용히 차분하게 사들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시장의 위기를 자산을 헐값에 늘릴 최고의 기회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자들이 대를 이어 부를 일궈온 가장 확실하고도 비밀스러운 전략입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어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영상 시청을 멈추고 자산 내역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이 다가오는 주말에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좌는 무엇인지, 혹은 자신만의 비상금 확보 노하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결심 하나하나가 수많은 이들에게 큰 위안과 경제적 생존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시킬 현실적이고 통찰력 있는 경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